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어진 이제 그 발표 제목이 이 AI 공존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기술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국가 정책은 어떤 프레임워크로 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한 20분 발표하면 되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토론자도 없고 제가 생각했던 포맷이랑 좀 달라서 네, 제가 가능한 느리게 발표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채워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AI 공존 사회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공존이라는 용어 자체 우리가 기술과 상호작용하고 단순하게 이제 기술을 우리가 도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나의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 산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생적인 관계를 AI 공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공존이라는 용어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좀 풀어가려고 했고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의 기술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애초에 출발적인 그 힘을 보면 라디오의 등장과 같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적 수단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익명화된 대중사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전파 기술들이 존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전파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의 필요성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방송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전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 자체를 전송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그 기술 자체가 지능화를 한다든가 기술 자체가 어떤 행위자적인 특성을 보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발화자가 존재를 하고 그 발화자의 내용물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적인 기술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에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특히 저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관점에서는 오늘날 AI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의 그래서 이 컨버세이셔널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AI 혁명을 만들고 있는데 이 대화의 행위자로서 새로운 주체적인 기술의 힘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전의 매스미디어 기술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AI 공전 사회라는 개념은 기술 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갖고 또 어떤 판단 능력도 가지면서 기술의 자율적 행위와 그 진자 운동에 의해서 사회가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인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정책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 영역이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판단의 위임 같은 건데요. 실제로 영국 복지부에서 AI 자동 심사를 도입을 해서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복지 수급 자격자를 판단하는데 AI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 프로퍼블리카의 머신러닝 바이어스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제 보도와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컴파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법원에서 미국 수많은 주에서 사용하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양형 결정의 그 알고리즘이 광범위하게 쓰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바이어스 논쟁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정책단에서 많은 영역에서 AI가 하나의 판단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회 제도에 아주 중요한 이제 근간이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핀란드 정부 같은 경우에 이 AI를 이용을 해서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AI와 관련되는 정책과 규제의 논의의 대부분은 이 무서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심이 두어져 왔었고 이 기술에 대한 통제 논의가 시스템 이론 기반으로 해서 즉 일종의 어떤 리스크 기반적인
것으로 일종의 기술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영향력에 기반해서 강한 규제를 설계하는 EU의 AI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논의 자체가 뭐 불필요하다는 논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침습해 있는 이런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정책의 도구로서 인간 사회와 공존하게 만들 건가가 이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서 AI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책임 분배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미 인간 행위자와 AI라고 하는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 일종의 역할 공존이 존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대표적으로 AI 생성물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 침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이 권리 침해가 어디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거대한 이제 블랙박스 구조 안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쓰더라도 아주 상세하게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명백하게 이제 AI의 결과물에 대한 산출의 경로나 원인들을 정확하게 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런 거대 LLM 모델 같은 경우는 어제 던진 질문의 답과 오늘 던진 질문의 답이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always 베타의 개념으로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고 파라미터 값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답은 내일의 답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리버스하게 다시 원인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LM 사업자가 LLM을 만들어서 거기에 API를 연결해서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렉DB라고 하죠. 증강형 검색 DB를 연결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뭔가 그 응용 소프트웨어나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에 의해서 나타나는 권리 침해가 발생된다고 할 때 LLM 사업자의 책임 영역과 그 다음에 응용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영역, 우리가 이제 배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집어넣은 이용자의 책임 영역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적 책임 구조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신문사가 기사를 작성을 하고 그 기사가 오보가 났다. 그러면 그 오보가 난 기사에 대한 책임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AI 시대에서는 프롬프트를 악의적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유인을 했는지 아니면은 렉DB 자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바이어스인지 아니면 LLM의 모델의 문제라든가 학습 데이터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복잡해진 AI 생태계 구조 안에서는 분산 책임 모델로 갈 거로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 모델이나 에이전틱 AI로 이렇게 큰 방향들이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정보통신 망법상에서의 그 구조와 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약간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개념인데요. 공유된 책임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컨트랙트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정책 영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이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AI와 관련되는 이런 이제 정책의 의사결정 그 결과물에 대한 공동 책임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례를 참조를 해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AI 공존 사회에 대한 정의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사회의 가치, 제도, 의사결정 이런 걸 공동 재설계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 역사에서 이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적이 과연 있을까라고 보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기술 결정론 논의들을 많이 역사주의적으로 살펴보는데 가장 임팩트가 컸던 기술은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기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등장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이제 문자 문화들이 만들어졌고 대중문화를 만들어낸 건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 미디어의 시대였고
참여적 문화를 만들어낸 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문화였는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의 요소들의 일종의 결집체이면서 지능화된 요소들이 인간의 어떤 뇌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측면들이 결합되면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도로 인간과 유사하게 더군다나 인터페이스까지 컨버세이셔널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하면서 플러스에서 피지컬 AI가 컨버세이셔널 인터페이스를 얹고 나오면서 본질적으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등가적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의사결정적 요소들이 거기에 이제 위임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공존사회라는 개념은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변화를 이끄는 행위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인간과 AI 관계의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산업론적인 관점에서의 통제와 규제적 관점, 그다음에 활용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고, 그다음에 정책 설계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어떻게 좋은 협업 구조를 만들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우리가 공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끌어내서 해야 되느냐? AI가 대중화됐거든요. 이 대중화의 촉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의 혁명입니다. 네, 저희 커뮤니케이션 스터디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자나 코딩과 같은 로지컬하고 이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직관적인 대화적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일종의 그 지식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재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내재화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영역에 이 인베이디드라는 표현으로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스며들어서 그것이 함께 작동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협력 파트너로서 AI를 우리가 설정하는 시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AI는 도구를 넘어서 이제 동반자적 설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기술이 외부의 어떤 수단적인 대상으로서 마치 우리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나 뭐 톱 같은 게 필요했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적 기술의 관점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 기술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 내에서 제도적인 행위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고, 이거는 인공지능 규제법 안에도 상당 부분 고위험 AI 설계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로 인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통제적 설계들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술의 사회적 내재화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AI를 우리가 제도 설계의 파트너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신뢰 협력의 구조가 필요한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트러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쓰고 일정 정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신뢰적 구조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데이터 드리븐한 팔러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증거 기반적 정책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증거 기반적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전 사회를 만들고 보다 연대성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가 분석하는 그 도구적인 필요성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기술의 사회적 내재화를 이제 받아들이자, 이런 게 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처럼 기존의 디지털 사회, 우리 산업혁신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AI 공존사에서는 기술은 사회적 행위자다. 그다음에 규제나 관리 중심으로 기술을 바라봤던 거에서 기술을 하나의 거대한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중에 한 요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적인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가 일단 정책 결정의 신뢰 협력 공존의 하나의 거버넌스 구조다, 그 자체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임 분산에 있어서도 인간과 AI의 공동 책임 구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정확한 문제를 찾을 수 있고, 정책 목표 역시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뢰 체계, 포용적 사회,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성의 확장,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이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부적인 행위자를 어떻게 볼 건가?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초고대 언어 모델과 에이전틱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전틱 AI가 본격화되게 된다면
인간의 많은 의사결정 행위가 자동화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우리가 플랫폼 중심적인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틀로 바뀌면서 산업 구조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 행위자로서 일종의 AI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산업계는 이미 가고 있거든요. 이미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LLM, 자체 소규모 그 LLM을 언어 모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규모 언어 모형을 빌려와서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뭐 타겟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단계로 가고 있다면 이제 정책 영역에서도 이런 이제 새로운 사회 정책의 전환적 도구로서 이걸 쓰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이제 환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이 사회 내부에 진입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진입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기술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AI 이전의 시대에서는 모든 것들은 커맨드 베이스의 인간 통제적인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도구화된 기술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의 AI라는 것은 그 기술 자체가 갖는 자율성이 있고 그 자율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예측과 판단이 넘어서 있는 그 많은 이제 그레이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의료복지나 행정 이런 데서도 조언가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담론 구조들 정책 담론 구조를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제 강한 규제, 약한 규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들이 존재를 했고요. 특히 유럽연합에서 AI 법을 만들면서 몇 가지 배경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AI 초거대 AI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소수의 빅테크에 의해서 사실상 진행되고 독점화되는 거에 대한 집중 사업자에 대한 견제적 수단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 AI가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스며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의 종속이라든가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의 문제라든가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됐기 때문에 EU가 앞장서서 EU AI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규제가 논의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AI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AI 기본법 역시도 유럽연합의 AI법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규제법들은 대체로 이제 혁신을 저해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AI에 대한 우리의 즉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리스크는 우리가 지각하는 위험에 대한 크기가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우려하는 위험의 크기가 리스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실제로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보다 더 큰 방어적인 예비적인 방어 수단들을 AI법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AI 기술에 대한 개발에 규제에 의한 상당히 높은 이제 혁신 비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논의가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LLM이 등장하면서 이 AI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이 막 바뀌고 있고 지금은 더 새롭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한 흔히 말하는 하드로우를 했을 때는 역시 이제 부작용이 있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에는 이런 위험의 증가라는 것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제 규제 혁신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담보할 건가 이런 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유연한 이제 그 규제를 설계하는 게 일단 중요할 텐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기술이 나타났을 때 생기는 그 사후 대응의 문제인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규제라는 것이 쫓아가는데 근본적인 한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 같은 거거든요. 딥페이크 법안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뭐 소라 같은 그런 앱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다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딥페이크라든가 아니면 합성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규제의 사후 규제적 한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규제 딜레마가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허위 조작 정보 영역에서 규제 딜레마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유럽의 DSA라는 법 안에도 허위 조작 정보는 규제를 하지 못하는 걸로 돼서 자율 규제 형태로 전환이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새롭게 막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아직 정책 규제로 정확하게 그 책임과 그 규제 법령들 이런 것들의 효율성들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책임 소재 그 모호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앞서 GPT 저작권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오픈 AI가 그 지금 뉴욕 타임스와 그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욕 타임스에서 아주 전문가 레드 팀을 가동을 해서 흔히 말하는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나쁜 의도의 악의성이라기보다는 AI 관점에서 보면 AI를 속이기 위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뉴욕 타임스 기사를 뺏겨갔는지 안 뺏겨갔는지를 보려고 아주 치밀하게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뉴욕 타임스 기사 문장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몇 단락이 나오는 것을 찾아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는 그 카피해 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완전한 문장 단락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욕 타임스는 페이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로봇한테 예를 들어서 그 뉴스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가전은 가지만 보여줄 때는 우리 페이월로 연결해서 돈 낸 사람만 보게끔 해. 이런 구조로 이제 그 로봇과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긁어갔다는 건 개인 계정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서 카피해 와서 가져갔으니까 페이월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완전한 전송의 개념, 복제의 개념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 이 소송은 뉴욕타임즈한테 굉장히 유리한 소송이거든요. 근데 그 논의가 나왔을 때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그거를 법원에 증명했는가를 보면 아주 치밀하게 이걸 찾아낸 거죠. 완전하게 있는 여러 문장들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소송 외에도 이미 이제 저작권 계약을 했어요. 그 상당 부분. 근데 이런 이제 여러 요소뿐만 아니라 데이터 편향 이슈 같은 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특히 이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종적인 차별은 그 컴파스라고 하는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린 그 법원에서 양형 결정하는 데 들어가 참조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흑인과 백인 간에 있어서 또 동일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재발률을 알고리즘이 아주 편향적으로 했다. 이게 이제 프로퍼블리카라는 이제 매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키스디에서도 이런 주제로 많은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전반적인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AI 공존 사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한 3개의 이론 정도를 그냥 짧게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어떤 가치 체계 같은 것들을 좀 가져와서 그걸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산업 중심 사회에서 사회 중심 사회로 그리고 이제 기술과의 협력 중심 사회로 넘어간다라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에 1단계에서 산업 중심 사회라는 것은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본격적으로 뭐 IT 기술들이 성장하고 이 성장한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산업이 고도 성장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결정론적 관점들이 아주 강하고 생산성 극대화시키고 GDP를 늘리고 이런 기술적인 이제 목표들이 반영이 됐고 대부분의 이 정책 기술 정책들의 이 시점은 이런 그 탑다운 정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뭐 많은 이제 산업적 기반 투자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선형 혁신 모델이라든가 발전 국가 모델이라든가 R&D 투자 이게 이제 90년대까지 있어왔던 산업적인 기술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 개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신뢰나 포용이나 공공이나 연대성과 같은 겁니다. 이 논의를 유럽연합에서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봤더니 디지털 사회가 진행이 됐더니 점점 초거대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유럽은 깡통이 되고 국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화가 되고 유럽 국민의 97% 8%가 구글 검색을 의존해서 쓰는데
뭐 생칸 협약 이후에 그 통신 데이터에 대한 이동성들이 이제 협약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유럽 시민의 데이터들이 그 미국의 서버에 다 있더라. 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엄청나게 사회 갈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가 2004년, 2014년 뭐 그다음에 1994년 10년 단위로 쭉 조사한 거 보면 미국 사회가 점점점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가 정상 분포 곡선에 가깝다가 점점점 벌어져서 완전한 쌍봉 분포로 바뀌는 그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비슷한 더 심각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의 이른바 극우와 같은 극단주의자들 극우 중에서도 아주 극단주의 행동주의자들이 막 나온다든가 이러면서 전 세계가 극자 극우 뭐 이거 구분 없이 양 끝단으로 움직이는 극단 사회로 이동을 하면서 양분 사회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양분 사회가 왜 되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퍼블릭한 그 이슈에 컨선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걸 에고센트릭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자아중심적 네트워크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받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가 더 극단으로 가는 집단극화, 그룹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유럽 사회 전체에 대한 이른바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고 신뢰 체계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포용성,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이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도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사회적 가치 설계를 하기 시작해요. OECD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멀티 스테이크 홀더라는 개념이 이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정부 중심적인 게 아니라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이제 윤리 설계들이 아주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RRI라고 해서 이제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인데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 호라이즌 2020,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영향성 평가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설계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게, 요게 이제 사회 중심적인 설계라고 한다면, 이제 2020년 이후에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변화가 나타나면서 AI에 대한 급속한 이제 사회적 수용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술과 인간의 협력, 그다음에 기술의 자율성의 공동체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과 기술이 하나의 공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그래서 이런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공진화 관점으로 좀 바뀌게 되고 AI를 이용해서 정책에 대한 공동 설계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기술에 대한 지속적 통합에 대한 노력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3단계로 진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효율성의 시대에서 가치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기술과 인간의 공전적 시대로 전환을 하는 3단계적 전환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너 혼자 그렇게 떠드는데 뭐 어떤 이론이 있니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억지로 사실은 좀 연결되는 이론을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이론이 되게 많아요. 이론 체계가 많은데 제가 몇 개만 한번 뽑아서 이렇게 그냥 연결을 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이 이론이 좀 저의 설명에 좀 부합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협력 중심적인 공전 사회에서 핵심 개념이 이제 공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술과 사회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변화하고 적응하는 이런 것들인데 공진화론 하면 뭐 약간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꿀벌과 뭐 나무 이렇게 과일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꿀벌과 과일나무는 일종의 공진화적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나무에 과일이 안 열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꽃과 벌의 문제라든가
포식자와 피식자의 문제는 사실은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과 인간 또는 사회가 순환적인 대목인 과정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참여적 주체들,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또 선택과 변이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이 대먹임 순화라는 거 있잖아요. 꿀벌이 꽃잎에 꽃가루를 묻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대먹임 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경로들 그 일종의 뭐 산업으로 따지면 그런 밸류체인 같은 경로들이 잘 이제 설계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행위 자체를 선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선형적인 공진화는 비선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창발적인 속성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경로 때문에 정해진 경로, 마치 자연에서 계절이 아주 전형적으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과정 속에 보면 날씨라는 것을 데이터셋으로 보게 될 때는 예측 불가능한 경로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게 공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공진화론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데이터의 시계열적인 특성들이 좀 중요하고 우리가 AI 시대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 끊임없이 AI에 대한 지속적 학습과 적응 과정, 그래서 이 AI가 끊임없이 인간처럼 지금 LLM 모델처럼 계속 진화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인간에 의한 반응과 또는 어떤 책임적 그 일종의 설계 형태를 통해서 공진화하는가, 이것이 이제 시기열적 관점이라고 보겠고요. 기술 공동체론 관점에서는 기술과 사회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이다라고 보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그냥 통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어떤 오브젝트로서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통합적 체계를 갖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1950년대부터 뭐 탄광노동자 연구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기술의 효율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즉 기술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효과적인 결합이 기술의 성장에도 플러스가 되고 사람의 성장에도 플러스가 되는 관계,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기술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효율적으로 잘 설계하는 제도적인 요소와 그 제도의 방향성을 이제 설계하는 가치의 요소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요소에서는 상호 의존적이더라,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설계해서 공동체 결속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가 갖는 고유한 영향력에만 집중했던 기술 결정론의 이제 한계를 좀 극복한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 한원론이라고 해서 사회로 기술의 문제를 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 관점의 한계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한 이론입니다만, 물론 이 이론도 되게 약점이 많아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론에서 가져온 일종의 이제 약간의 함의는 인간과 AI 통합 시스템에서 AI를 공동체 구성원의 비인간 행위자의 한 요소로 우리가 어떻게 할당할 건가, 그 다음에 다중 이해관계자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인데요. 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리도 인간만이 있고 했는데 인간과 비인간은 동등한 거고, 이 이질적인 존재들, 이 이질적인 액터들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이 상호작용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보는, 그래서 이 약간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 관계, 네트워크 자체를 하나의 그 존재로 인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브루노 라우트 이런 분들이 뭐 워낙 일찌감치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있고요. 이 핵심적인 원리는 뭐 일반화된 대칭성입니다. 이게 기술과 인간에 대한 대칭성, 그다음에 번역 과정이라고 하는 이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디파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구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효과라든가 이제 그 효과를 설명하는 블랙박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동물, 자연도 이제 능동적인 행위자로 바라보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질적인 네트워크, 그 혼종적인 결합을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기술의 독립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성들에 주목을 한다는 점이 좀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론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형성하고 있는 형성된 기술이 작동되는 그 주변의 인간 행위자, 제도 여러 요소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갖느냐가 기술의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접근에서 AI를 능동적인 행위자로 보고 AI와 인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 동맹관계가 얼마나 잘 구성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면 기술사회 공동체로는 약간 존재론적으로 인간 기술 제도 가치의 통합으로 본다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이런 인간과 기술 AI의 어떤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구조로 또 보면서 관계의 역동성들, 네트워크 상의 역동성들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화론 같은 경우는 그 진화의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의 유연성에 대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한 측면에서는 이제 기술과 이제 이 인간의 그런 공전적 관계를 구조적 관점, 관계적 관점, 이 과정과 일종의 시간의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세 개로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한번 핵심 가치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너무 무게감 있게 받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만든 거니까요. 네, 공진화론에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순환적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회가 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뢰라는 요소들 그리고 이런 AI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기술 거버넌스,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적 안전성과 법 변화의 어떤 예측 가능한 변화의 요소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기술과 사회 공동체론 관점에서는 이 4대 요소가 굉장히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포용의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윤리적 기반과 그 설계가 같이 간다라고 봤습니다. 특정한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적과 보장이 돼야 되고 혜택이 분배돼야 되는 토대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설계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위자 네트워크는 이런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행위자, 인간과 기술이라는 요 두 개의 연결과 상호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력이 필수이고 작동을 이뤄서 상호 학습하고 공동 적응하고 함께 진화하는 이런 이제 요소로 세 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뽑은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AI 공존 사회를 위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AI 기술 정책은 우리가 일반 정책이라고 제가 표시한 건 AI 기본법을 만드는 것과 같이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AI 기술 자체를 규제할 건지 진흥할 건지 우리 정부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막 GPU도 사야 되고 산업도 부흥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거의 90%는 이 앞단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 되게 이상한 세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자를 잘못 섭외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AI 개발자나 공급자 사용자에 대한 그 지원이나 또는 규제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R&D 투자나 이제 규제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역은 AI 정책 공공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혁신이나 정책 결정을 고도화할 때 우리는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정부 부처나 공무원, 일반 시민들의 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참여자적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AI 기술을 하나의 수단과 또는 파트너로서 어떻게 볼 건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핀란드 오로라 AI라든가 영국의 CDEI 그 디지털 윤리위원회 같은 겁니다. 미국 유럽의 예측 치안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핀란드의 오로라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민원 처리 도구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 데이터를 생애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뭔가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이런 시민적 파트너로서 AI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엔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약간 정부 시민 AI가 하나의 어떤 서클처럼 순환형 구조를 했습니다. 시민이 데이터를 주고 AI가 판단하고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들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순환적 정책 안에는 작동 구조가 이렇게 정리돼 있죠. 시민의 행정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 데이터가 이제 그 통계청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국가 승인 통계들이 있는데요. 이 승인 통계가 데이터셋 자체를 빅데이터를 많이 지금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데이터 같은 걸 제가 우리나라 그 국가 통계 체계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과제를 히스토리 과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하면서 우리 다양한 빅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어떻게 국가 승인 통계나 또는 국가 공식 통계에 집어넣을 건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집중형 통계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산형 통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도 승인 통계 만들고 뭐 문화부도 만들고 이런 구조라면요. 이제 그걸 집중형 통계제도를 하고 있는 게 영연방들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호주에 이런 이제 새로운 빅데이터 기반의 그 정책 통계를 수집하는 그 디렉터 책임자 인터뷰를 하러 갔었거든요. 캔버라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봤는데 되게 놀랐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본인들이 뭐 소가 몇 마리 키우는지 방목하고 있는 소나 양의 숫자를 채기 위해서 예전에는 일일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추정 모델을 썼는데 지금은 비행기나 인공위성 사진을 고해상도 사진을 내서 그 사진에서 그 소와 양을 판독해가지고 그걸로 몇 마리 사육하는지를 추정해서 그걸 국가 승인 통계로 쓰고 있대요. 그리고 뭐 교통 데이터 있잖아요. 이 이동과 관련되는 데이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제 사회적 통계 정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국가 승인 통계로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다 자동화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이제 축산 정책을 할 때도 아주 훌륭한 이제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그걸 기후 데이터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제 농축산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종자씨를 뿌려야 되는지, 방목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제 보고서에 열심히 훌륭한 모델이다라고 썼는데 별로 읽으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네, 여기 핀란드도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정부 논의를 할 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당연히 이제 GPU 뭐 AI 고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그 국민의 삶에 이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연결될 건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 비용이 25%가 절감이 됐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가 75% 이상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를 정책에 적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영국 사례 제가 가져왔는데 이 CDEI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윤리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AI Assisted Policy Design이라는 이 컨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AI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 사전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고요. 사후 평가도 같이 하는데 이 사전 평가 제도를 뒀는데 우리가 입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입법 영향성 평가 제도가 없다 보니까 법안 나오고 나서 생기는 후폭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전 평가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AI 기반적 데이터가 잘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사전에 이제 팔러스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모델은 각 부처가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대안을 만든다든가 공동 점검을 하고 이제 CDEI가 이 결과를 공개를 해서 권고 보고서 왜냐하면 AI를 썼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이제 투명성 같은 걸 검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직접 뭐 오거나 전문가들이 와서 이 시뮬레이션을 감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이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만이 정책 자체가 신뢰 있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고 이제 우리 사회는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막 그 담론 말래 싸움으로 정책이 막 가거든요. 근데 증거 기반적인
그에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규먼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규먼트라는 뜻은 그 사실 기반적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의 정책 논의 중에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이 전망이나 의견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AI가 이런 이제 그 부족함을 메꿔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싱가포르의 AI 베리파이는 이제 규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굉장히 우리나라와 다르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AI를 규제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지만은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AI를 또 쓰기도 하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일종의 IMDA가 우리로 이제 정보통신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부나 산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AI 검증을 하고 이 그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AI 베리파이라고 하는 플랫폼과 AI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자율 규제와 공공 검증을 같이 결합한 거고 오픈 소스 기반의 아주 투명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AI 그 유럽의 AI법 같이 무거운 법보다 이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규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요. 90% 이상으로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본다면은 보다 이제 AI 공전사에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막 이론도 소개했는데 이 사례와 이론을 또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네, 뭐 이제 공진화론적 관점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던 사례는 핀란드의 오로라 A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호 공진화적인 관점에서 순환형 피드백 시스템을 갖고 있고 생애규적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나믹 거버넌스를 구현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공동체론을 앞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CDEI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이런 설계를 해서 공동 검증 체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증거 기반적인 걸로 공동체론적 구현을 했다. 그다음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관점에서는 싱가포르 AI 베리파이를 예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AI와 다중 이해관계자,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이 사람들 간의 상호 번역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는 우리는 이제 AI를 정책 도구로 쓴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순환형 학습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통합적인 정책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해진다. 여기에 쭉 적어놓은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하고 뭐 정책 실험점의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런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이제 자율규제와 공공의 검증이 서로 병행하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일정 정도의 사회적 견제가 같이 가는 그런 이제 공동 책임적 분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사회와 기술을 통해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기업 간에 있어서 상호 이제 이익을 주는 행동 관점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이론에서 신뢰와 포용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제 핵심 가치를 좀 뽑아냈는데 한국 정책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보면 신뢰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구조적인 안정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투명성을 구현한다든가 좀 설명 가능한 체제, 그다음에 AI 설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설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안정적인 구조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것은 곧 성장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이제 포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포용은 이런 앞서 이제 네 가지 요소의 균형적 참여를 통해서 배제 없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평한 어떤 참여에 대한 혜택이나 사회적으로 분배에 대한 어떤 실현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되면서 우리 정책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라든가 취약계층 보호라든가 또 사회 의사결정에서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은 일적인 것 간의 어떤 상호작용과 이제 번역과 조정의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 공생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잘 돼야지만이 이제 연대성의 문제가 이제 더 강화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 정부가 이제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 설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성장의 측면입니다. 산업 성장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연대성,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AI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과 부작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 이 연대성을 AI 공존 사회의 핵심 요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정책별 가치 체계를 쭉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든가 포용이라든가 연대에 따라서 이제 가치 체계가 좀 다른데, 성장은 혁신과 경쟁력이라고 제가 붙여봤고요.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이나 R&D 투자, 스타트업 해서 이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 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런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거고요. 포용성은 우리가 기회 평등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누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일종의 포용, 우리말로 저걸 포용으로 번역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익스클루전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인클루전은 포섭의 개념에 좀 가깝습니다. 이 개념의 원래 어원을 따지면 정상분포 바깥에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가까운데, 이제 그 포섭이라는 용어도 좀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통합어로 막 쓰다가 이제는 이제 포용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쓰고 있는데요. 즉 바깥에 떨어져 나가 있는 약자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기회평등적 요소들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디지털 격차나 AI 접근성, 이거는 이제 교육과 지원과 이제 기술적 접근성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연대성과 관련해서는 알고리즘 공정이나 대화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공동체 의식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차별 금지, 갈등 조정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AI 차별 금지 법제안은 제가 적어는 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원리를 이제 3C로 해봤는데, 이제 공동 설계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공동 거버넌스의 원칙이 있고, 공동 진화의 원칙이 있는데, 요 공동 설계의 원칙은 애초부터 우리는 이제 AI와 이제 인간의 협력적인 설계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게 저 같은 연구 설계자 입장에서는 요즘 아주 정말 실감을 하거든요. 실감을 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제가 주로 이제 지금 정책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약간 경험적인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대량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서버 센트릭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막 LLM API도 사용하기도 하고 자체 머신러닝 모델도 써보고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 AI가 너무 좋은 파트너인 거예요. 코딩 다 수정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설계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통제력만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코어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 이건 정책도 마찬가지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기반 사회 문제에 대한 조기 경보라든가 시민 제보를 AI 패턴으로 분석한다는,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영향에 대한 예측, 시민의 선호를 이제 통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코어 디자인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 거버넌스 부분은 정책 결정에 AI를 이제 결합시키면서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 안에 AI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니터링 같은 것들, 그리고 인간이 판단하는 요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 의료 영역에서는 수급자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진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제도적으로는 데이터 주권이나 뭐 법적 기속의 불명확성, 뭐 거버넌스 비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고, 사회적 신뢰 결핍 같은 것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좀 과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의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책임 프레임워크는 공동위원회를 좀 둬가지고 각각의 섹터별로 한번 실험적으로 책임 프레임워크를 한번 설계해보자. 그다음에 정책 테스트베드를 한번 운영을 해봐서 제도 검증을 하는 효율성 검증을 좀 해보고, 사회적 대화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AI 정책 과정에서의 AI 통합과 또 인간과 AI 협력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인간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면서 AI와 책임 분산하는 이런 구조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어떤 그런 지원적 구조들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역별로 각각의 공전 설계와 실천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공성의 보장이라는 것들, 공적 가치가 우리가 이제 없이 AI가 설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AI 이 공전사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을 잘 배치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프레임이 잘 작동되게 공통의 목표로 갔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발표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